오늘은 월급에 대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매달 정해진 날에 우리 통장을 잠시 스쳐 지나가는, 어쩌면 우리 삶의 무게와 가장 닮아 있는 그 숫자에 대한 이야기 말이죠. 최근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참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점심값이 10,000원을 훌쩍 넘은 지는 벌써 오래된 것 같고, 마트에 가서 장바구니에 뭐 몇 개 담지도 않았는데 계산대 앞에 서면 깜짝 놀라곤 하잖아요. 월급날의 그 짧은 기쁨은 카드값이 빠져나가고 나면 정말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또 다음 달 월급날까지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는 기분.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내 얘긴데 하고 공감하실 겁니다. 맞아요. 바로 이 생각이죠. 세상의 모든 숫자들이 다 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내 월급이라는 숫자만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 같은 기분. 아니 어쩌면 나만 뒤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마저 들 때도 있고요. 이렇게 익숙한 감정의 한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강물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말이 선뜻 믿어지시나요? 보통 우리는 금융권이나 큰 IT 회사, 아니면 뭐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연봉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옷을 파는 곳이 그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직원에게 지불한다니, 이건 우리가 알던 상식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죠? 네, 바로 유니클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익숙한 이름이죠.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매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옷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옷을 만드는 사람들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고 또 그 가치를 어떻게 지켜내는지에 대한 한 회사의 조금은 특별한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모든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기준점이 하나 있어야겠죠. 지금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과거, 2022년, 그때 유니클로에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 매달 받던 월급은 이 정도였습니다. 25만 5천 엔. 당시 일본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월급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이었어요. 특별히 낮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파격적인 것도 아닌 그냥 평범한 출발점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시간은 꽤 빠르게 흘렀습니다. 세상이 팬데믹을 지나고 경제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는 동안 이 회사는 조용하지만 아주 큰 걸음을 내디뎠거든요. 특히 해외에서 일하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관리직으로 입사한 신입사원들의 월급 명세서에는 정말 놀라운 숫자가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37만 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불과 몇 년 만에 신입사원의 월급이 40% 넘게 훌쩍 뛰어오른 겁니다. 이걸 연봉으로 환산하면 각종 수당까지 포함해서 우리 돈으로 5,5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에요. 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에게 말이죠. 이 숫자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직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천천히 짚어보면요. 이 금액은 일본에서 대표적인 고임금 직장으로 꼽히는 대형 은행, 그러니까 메가뱅크의 신입사원 초봉을 넘어선 금액입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인 도요타나 소니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고요. 한마디로 옷을 파는 회사의 직원이 은행원이나 자동차, IT 기업의 직원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게 된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 걸까요? 그 답은 유니클로의 창업자 야나이 다다시 회장의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철학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인건비를 단순히 줄여야 할 비용으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인재야말로 회사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고, 세계 최고가 되려면 세계 최고의 인재를 데려와서 그에 걸맞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 이게 그의 생각이었죠. 이건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3년 전쯤에 회사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전문가가 필요해지자 자신의 연봉인 4억 엔보다 2배 이상 높은 최고 10억 엔의 연봉을 제시하면서 최고의 인재를 데려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확고한 철학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실패와 정말 혹독한 비판을 겪으면서 얻어낸 아주 값비싼 교훈에 가까웠어요. 2000년대 중반 유니클로는 정말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매장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그 속도를 사람이 도저히 따라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경험이 부족한 젊은 직원들을 너무 서둘러서 점장 자리에 앉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준비가 덜 된 젊은 점장들은 과도한 책임감과 실적 압박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결국 그 살인적인 업무 강도에 지친 직원들이 하나둘 회사를 떠나기 시작했고, 유니클로에는 청년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기업이라는 뜻의 블랙 기업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붙게 됩니다.
이 뼈아픈 실패를 겪고 나서야 야나이 회장은 깨달았던 겁니다. 한두 명의 뛰어난 개인에게 모든 짐을 지우는 방식으로는 회사가 절대로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요. 실패라는 오답 노트를 정말 치열하게 복기한 끝에 유니클로는 재금의 성공을 만든 두 개의 아주 단단한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사람을 지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 그 첫 번째 기둥은 바로 타쿠미라고 불리는 존재입니다. 타쿠미. 이게 일본어로 장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유니클로에는 섬유산업에서 30년, 40년씩 몸담아온 그야말로 전설적인 장인들로 구성된 타쿠미 팀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파트너 공장으로 직접 파견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단순히 불량품을 골라내는 감독관 역할이 아닙니다. 염색, 실 잡기, 바느질 같은 옷이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의 기술과 노하우, 그리고 일본 특유의 그 정밀한 장인 정신을 현지 직원들에게 그대로 이식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덕분에 전 세계 어느 공장에서 옷을 만들어도 마치 한 사람이 만든 것처럼 균일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화학기업 도레에와의 아주 특별한 관계예요. 무려 25년이 넘게 이어진 이들의 동맹은 단순한 협력 관계를 넘어서 유니클로의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우리가 흔히 후리스라고 부르는 그 옷의 성공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당시 일본 의료 시장은 중간 상사들이 유통을 거의 독점하는 구조였는데 야나이 회장이 이들을 건너뛰고 직접 거래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그렇게 아낀 중간 마진을 세상에 없던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는 연구비에 전부 투자하자, 이런 파격적인 제안이었죠. 도레의 입장에서도 재고 부담 없이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 대담한 동맹은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동맹을 통해서 땀을 열로 바꾸는 히트텍, 또 피부에 닿으면 시원한 에어리즘 같은 혁신적인 제품들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는 잠시 유니클로라는 한 기업의 이야기에서 한 걸음 물러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서 있는 일본이라는 더 큰 무대를 한번 바라봐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유니클로의 이런 임금 인상은 사실 더 거대한 파도의 일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잃어버린 수십 년이라고 불리는 아주 기나긴 디플레이션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물가는 오르지 않고 임금도 제자리에 멈춰버린 그런 시대였죠. 일본 정부는 이 고리를 어떻게든 끊어내기 위해 지금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춘투라고 불리는 봄철 임금 협상에서 대기업들이 30년 만에 최고 수준의 임금 인상에 합의했고요. 전국 평균 최저시급도 가파르게 오르면서 마침내 천엔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임금이 오르는 건 분명 좋은 일이죠. 가계소득이 늘고 소비가 살아나면 기업의 매출도 좋아지는 그런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흐름이 과연 모두에게 똑같이 긍정적이기만 한 걸까요? 물론 그 영향은 모두에게 같을 수가 없습니다. 유니클로처럼 실적이 좋고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기업에게 임금 인상은 좋은 인재를 확보하고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선순환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동네의 작은 식당이나 편의점 같은 소상공인들에게 한번 올리면 내리기 힘든 인건비는 고정비 부담을 키우는 양날의 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한 창업가의 쓰라린 실패, 그리고 그로부터 얻은 교훈, 인재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철학, 그 철학이 만들어낸 파격적인 임금 인상이라는 작은 물결은 이제 일본 사회 전체의 임금 인상이라는 거대한 파도와 만나서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노동에 대해 우리는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가? 기업의 성장은 과연 누구의 몫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그 성장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힘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유니클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정답을 딱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의 가치에 대해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조용한 여운을 남길 뿐입니다.